안녕하세요.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참가자 보니까 어제보다 좀 줄었네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회차가 좀 지나가면 줄어드는데, 이게 녹화본도 있고 하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맡은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정시 모집 상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을 만들 때 제가 작년 큰애 입시할 때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큰애가 작년에 고3이었고요. 일반고, 그러니까 자공고긴 한데 일반고와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남자애들이 내신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는 거의 다 포기를 하고, 정시 수능을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3주가 또 밀렸죠. 밀려서 이제 12월 3일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이고 운전을 해서 이제 본인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내리자마자 똥 마렵다고 처음 보는 데 가서 화장실 가고 하루 종일 저도 일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저놈이 수능을 어떻게 볼까 고민도 하고, 저녁 때 데리러 가서 뒤에서 채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국어, 수학, 영어를 보니까 생각보다 잘 봤는데, 문제는 이제 큰애가 이제 자연계다 보니까 이제 과탐을 보는데, 화학도 좀 생각만큼 안 나왔고 물리도 생각만큼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입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애 원점수를 딱 보고 이제 안전하게 쓸 대학은 어딘지, 또 질러볼 대학은 어딘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이 아이가 이제 어디를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있다고 그랬죠? 나군에는 교육대학, 그러니까 초등교육 하나 썼습니다. 물론 너무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앞 강의 때 말씀드렸죠. 초등교육은 부모가 원하는 학과들은 아이가 싫어할 수 있다. 예, 저도 그 짓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금이 워낙 싸니까 한번 써보는 게 어때? 근데 쓰긴 썼어요. 얘가 이제 워낙 착한 애라 쓰긴 썼는데 나중에 등록은 안 했고, 다군에는 다른 대학 하나 쓰고, 얘는 전화 추합으로 붙었고, 가군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얘기 중에 하나지만, 가군 중에 하나를 빈틈을 좀 잘 찾아서 써봤는데, 예비번호를 잘 받긴 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워서 올해 1년 더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부 더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입시를 제가 2009년 8년부터 했었는데, 이거 8이가 나오네. 그때 이제 입시를 바라보는 느낌하고 지금 입시를 바라보는 느낌하고 완전히 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애들이 이제 입시를 하다 보니까 좀 느낌도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입시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학부모님들한테 여러 피드백을 받잖아요. 근데 재작년인가 어떤 한 학부모님의 그 카톡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입시가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저도 딱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잘 들으시면서 최소한 우리가 입시가 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수시를 하든 다음 주부터는 이용원 소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수시든 정시든 우리 아이가 조금 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 전략을 짠다, 이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알아야 조금 우리 아이가 입시에서 좀 괜찮다, 숨통이 트인다, 이런 느낌으로 이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상황을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수능을 보고
12월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동대문 여기 센터로 오시기 전에 하실 일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읽어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왼쪽에 수능 뭐 관련된 난이도 기사가 나오잖아요. 저도 작년에 큰애 수능 볼 때 난이도 기사가 계속 뜨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쉽네 어렵네 나오는데요. 결론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입시기관들은, 그러니까 저도 입시기관에 있어봤지만 가장 나쁜 속성 중에 하나가 자꾸 작년하고 비교를 해요. 보세요. 여기 글씨를 보게 되면 나영은 평이하대요. 가영은 어렵대요. 그럼 평이하다와 어렵다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과 대비해서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요게 딱 보게 되면 작년과 대비해서 입시기관들이 난이도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낼 때 이렇게 내요. 나영이 작년과 봤을 때 비슷하다. 가영은 작년보다 어렵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재학생인 우리 애들은 수능을 처음 보죠. 내일 볼 6월 모의평가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모든 시험은 애들은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죠. 근데 이거는 졸업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 제 큰애가 이제 20살이라 이제 올해 수능을 다시 보긴 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좀 어렵네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제 큰애도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를 다시 이제 줘서 풀게 해보거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가 뭐 아마 70 몇 점대였나 80 몇 점대였나 지금은 90점대가 넘어요. 그럼 이렇다고 해서 졸업생들이 수능을 잘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졸업생이 수능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요, 얘들이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작년 우리 아이의 머리와 올해 우리 아이 머리가 그닥 뭐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이 좋아서 뭐 뭘 잘 먹어서 애들이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작년 큰애와 올해 보게 되면 작년 큰애가 수능을 5월 달부터 준비했습니다. 5월. 그러니까 4월까지는 뭐 어영부영 뭐 따라가다가 이제 본인이 5월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했던 시간도 짧고요. 제가 다른 컬럼에서 또 얘기 드렸지만은 학생들이 고3 재학생들이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0일이 안 돼요. 고3 올라와서. 그러니까 30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내신 준비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하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정시 같은 경우 제가 정시 파트를 맡고 있어 정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졸업생이 뭐 재학생보다 수능이 잘 나와 니들은 뭐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들은 졸업생에 보게 되면 수능이 안 돼. 이 얘기는요 맞아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우리 재학생들이 수능에 집중을 하면 수능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수능에 집중 못하니까 없는 거예요. 큰애도 작년에 그 과학탐구에서 물리랑 화학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던 가장 큰 이유가 과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7월, 8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학원 다닐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 부탁해서 과외를 했었는데 한 2달, 3달 하고 왔거든요. 2달, 3달 하고 과학을 했는데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가 이제 2월까지 열심히 놀고 술 마시고 열심히 놀고 3월부터 이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보다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많고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많아서 졸업생들이 수능이 잘 나오는 것 뿐이지 재술래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성적이 올라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매년 상담해봐도 재술래 했는데 성적이 그대로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냐?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냥 선생님이 던져주는 밥, 그러니까 강의 그냥 보고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수능 난이도, 우리 애들도 수능, 죄송합니다. 수능 보고 오게 되면 이 기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근데 부님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난이도 분석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쉽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왜 어렵지? 우리 애가 멍청한 게 아니야가 아니라
애들은 심리적으로 이 첫 번째 번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사와 관련 없이 그냥 우리 아이가 어려웠구나 라고 좀 토닥거려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많이 보실 게 뭐냐면 이렇게 동대문 센터나 UA 쪽에서도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보기 좀 어려우시면 이 설명회를 보시면 좋습니다. 설명회. 근데 제가 이게 뭐 흔적이 남는 강의라 어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정시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회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제 유튜브 창에 정시 설명회를 검색하시면 여러 설명회가 있는데 보시다가 제가 이제 안 좋은 설명회와 좋은 설명회를 말씀드릴게요. 귀에 쏙쏙 들어온 설명회는 보통 이제 입시기간 설명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뭔가 사짜 느낌이 나는 강의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설명회를 하다가 뭐 강사가 카메라를 잠깐 꺼라. 이거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하던가 아니면 그 사업체들이 다 있겠죠. 저도 뭐 대학미래연구소라는 사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뭔가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 조금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싫은지 저도 이제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봤을 때는 입시기관 설명회들이 제일 무난하기는 해요.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입시기관 설명회만큼 뭐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 쭉 보시고 기사와 설명회를 보시고 이런 부분은 보통 아버님들이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상담 경험상 상대적으로 어머님들은 동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설명회를 많이 가시고 아버님들은 신문 기사나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계시겠죠. 만약에 아버님의 직업이 뭐 숫자를 잘 보는 직업군이라던가 뭔가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뭔가 판단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죠? 뉴스 홍보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 대학 수학 능력 채점 결과라는 자료가 뜹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뜨겠죠? 이걸 보시게 되면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한 몇 년째 이분이 계속 올리시네.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의외로 아버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서를 보통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문서를 출력해서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바람직하다고 좀 봐요. 보통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볼 게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만약에 우리가 고3이라면 2022학년도 수능과 2021학년도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작년 큰애니까 큰애가 이제 이때였거든요. 그럼 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잠깐만. 재학생 수능에 응시한 애들이 재학생 29만이야? 재학생 34만이야? 야, 이게 재학생이 좀 많이 줄었구나. 졸업생 좀 줄었네. 그리고 국어를 볼까? 국어가 수학이 15만 3천. 큰애가 이제 자연계니까 15만에서 13만으로 31만에서 26만으로 전반적으로 수험생이 줄었네. 재학생이 좀 더 많이 줄었죠? 대략 5만 명 이상 줄었네요. 죄송합니다. 졸업생은 10,000명 정도 줄었네요. 작년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니 모르겠지만 일부 입시기관에서 수능 응시하는 졸업생이 늘었다라는 자료를 많이 냈어요. 왜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자퇴를 하든가 휴학을 해서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자료를 많이 내서 재학생들이 많이 위축됐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는 공포를 갖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포기하기 시작해요. 딱 까보니까 죄송합니다. 졸업생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능 채점 결과 보도자료가 나오는 날 제가 여러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없지만 보통 기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졸업생이 는다고 하는데 줄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능을 응시하는 졸업생은 항상 전년도 재학생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 얘들이 재수할 거고요. 얘들은 2019학년도 재학생 대비 졸업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19에 비해서 얘가 줄었거든요. 얘들이 한 38만 정도 됐었고 2019가 2022 34만이라면 당연히 졸업생이 주는 게 맞아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좀 줄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이거는 보기 어려우실 텐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응시하는 애들이 한 52%, 48, 직업탐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요. 수학, 가형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건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보세요. 수학, 가형, 보통 우리 수학, 가형이면 자연계 애들이잖아요. 자연계 애들인데 자연계 애들 중에서 사회탐구 하는 애들이 1%, 과탐하는 애들이 97%예요. 그렇다고 치는데, 자, 수학 나형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문과 애들이 보통 수학 나형을 하잖아요. 그럼 걔들이 사회탐구는 정상인데 사회탐구가 100이 안 나와요. 76인데 과학탐구가 19%예요. 이거 뭐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하다가 애들이 어려우면 시험 범위가 작은 수학 나형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러면 보는 거죠. 사탐 잠깐만. 사탐 응시생의 응시생 비율에다가 여기 사탐 응시생 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학 나형 요 숫자 26만 7천에다가 곱하게 되면 5만 명 있구나. 이 5만 명은 어떤 애들일까? 얘들은 이제 보통 수도권이나 다른 대학교 교차 지원하는 애들인데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충 학부모님들께서는 애들이 좀 줄었구나.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설명회를 들을 때 보통 이제 입시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상을 하거든요. 애들이 줄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갖고 와봤는데 좀 이 텍스트가 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입시에 호기심이 강한 아버님들은 어머님도 하신 경우가 있긴 한데 제 경험상 아버님들 조금 많이 해서 제가 아버님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보도자료도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과목별 난이도 비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수능 1등급은 4%, 2등급은 7%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보게 되면 4.40, 4.82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81점 여기에 애들이 몇천 명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율이 좀 늘어나서 한 18,000까지 학생들 1등급 받고 이렇게 되죠. 보게 되면 1등급 점수가 131, 여기 131. 작년이랑 올해랑 1등급 점수가 비슷하네. 국어는 작년하고 난이도가 비슷했나 보구나. 2등급도 좀 비슷하네. 3등급은 조금 내려갔죠? 표준 점수가 내려갔다 좀 어렵다는 뜻이 요거 좀 어려웠긴 한데 요거는 그냥 숫자가 1점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작년하고 비슷했구나. 그래서 국어는 작년하고 좀 비슷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표준 점수가 좀 올라가면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3등급은 여기 때랑 여기 때 비교하면 얘가 조금 어렵네, 여기 때랑 여기랑 비교하면 여기 좀 어렵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점 정도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입시기관들 설명회에서 이런 것들 분석해서 다 보여줍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습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설명이나 기사를 보시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국어고요. 수학 가형 나형이에요. 가형 볼까요? 가형. 작년에 128, 올해는 130. 조금 어려웠나 보네. 표준 점수가 높으면 평균이 좀 낮다는 의미니까 아주 어렵겠구나, 이런 거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1점 정도 높았네, 좀 어렵네. 3등급은 여기가 1점 높았으니까 작년에 조금 3등급 때 애들은 어려웠겠구나, 4등급 때는 좀 어려웠겠구나. 수학 나형 볼게요.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그냥 표현상 작년과 올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와, 135였어, 131이었어, 어려웠네. 여기도 어려웠네. 이때는 여기가 좀 어려웠구나, 여기는 좀 어려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면, 이 난이도가 학생들의 지원 심리를 위축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보통 애들이 적극적으로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애들이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제 이제 여기 강의 끝나고 이제 사무실 가서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쭉 보니까 사무실 주변에 예체능 미대 학원들이 좀 많아요. 그 학원들의 입시 실적을 좀 써놓잖아요. 그럼 어떤 학원 보니까 서울대 뭐 예체능 몇 명, 수석, 뭐 국민대, 뭐 장학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의 실기 점수가 매우 높아서 매우 좋은 성적 붙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시에서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건국대 정도 갈 수 있는 아이를요, 뭐 국민대 정도 쓰게 되면 매우 높은 위치로,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나 좀 잘 고르게 되면 수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국대 갈 정도 성적 아이를 국민대나 뭐 좀 대학을 많이 내리게 되면 붙잖아요. 근데 그건 또 입시에서 싫어하세요. 그죠? 우리 아이가 예체능에서 뭐 어디 수석이나 장학생 붙었다고 하면 우린 대부분 좋아하는데, 이 숫자를 갖고 하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실기 실적 말고 수능 위주 전형에서 뭔가 우리 아이가 좀 점수는 부족하지만 좀 어느 대학의 끄트머리라도 가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참 사람들이 웃겨요. 저도 그랬지만, 작년에 그랬지만 참 웃깁니다. 그 심리를 결정하는 게 보통 이 난이도예요. 수능이 좀 어려우면 애들이 적극적으로 잘 지원 못하고요. 수능이 좀 쉬우면 애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즉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점수가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한번 끄트머리라도 붙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미죠. 그것들이 앞에서 드린 국어나 수학에서 학생들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충 봤을 때 볼게요. 최상위권 아이들 볼게요. 국어는 최상위권은 1등급 볼게요. 1등 국어는 작년 비슷하고, 수학 가형 작년보다 약간 어려웠네? 그러면 학생들 입장,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보다 수학이 좀 어려웠으니까. 근데 인문계를 볼까요? 작년보다 좀 쉬웠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분위기를 예상해 보자 라는 이 뜻이죠. 자, 영어 보겠습니다. 영어는 재작년에는 1등급이 7.43, 작년은 12.66이에요. 이거 왜 그러죠?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그렇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원점수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이에요. 그럼 여기 1등급이 대략 5% 정도 늘어났죠? 2등급은 좀 비슷하고, 3등급은 좀 줄고, 4등급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1등급은 기본적으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도 국어는 비슷하고 수학, 나는 좀 아이들이 쉽게 느껴지고 영어도 잘 봤어요. 인문계 애들 조금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게 코로나 처음 경험한 애들이잖아요. 걔들 때는 조금 쉽게 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올해도 코로나라서 조금 쉽게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학업 결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어렵게 내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커지니까 또 자꾸 중위권 붕괴됐다 얘기는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고요. 사실 그러니까 앞강인가 3강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야단치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초등학교 때 지필고사도 안 보내드리고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를 했던 아이들이라서 특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위권 아이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중위권이 얇아진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하고 해서 상위권 애들은 굉장히 탄탄한데 중위권 아이들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이라서 걔들이 이제 중위권 주저앉아 있는 상태인데 작년 코로나로 학교도 제대로 못 가, 학원도 제대로 못 가니까 중위권 더 얇아진 거예요.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들은요 보통 아까 교육부에 나온 그 수능 채점 결과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들인데 이게 각 입시기관들의 설명회 또는 입시기관들이 내놓은 기사에서 이 표를 잘 만들어서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4등급까지 박스 처리를 해놨잖아요. 실제 이제 센터도 오시겠지만 성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성적대 마지막 등급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등급대일 것 같아요. 5등급 때부터는 뭐 성적으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경쟁률로 상담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4등급까지 박스를 쳤습니다. 여기는 뭐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 점수가 몇 점인데 예상 요 대학의 이 학과는 점수가 몇 점이라 좀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작년에 큰애가 고3이니까 뭐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큰애한테 너희 친한 친구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내가 정시 입시를 도와주겠다 라고 했더니 딱 한 명 친구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딱 여기 걸려있는 친구예요. 여기 걸려있는 친구.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디를 제일 가고 싶니? 라고 했더니 호서대인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서대랑 뭐 백석대랑 뭐 평택대랑 뭐 한경대랑 그 요 등급에 걸려있는 급 대학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서 얘기해 주기도 하면서 확률을 갖고도 얘기해 줬어요. 확률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요 등급대 걸려있는 아이들이 점수를 갖고 뭘 하기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보냈었는데 여기가 제일 상담하기 좀 어려웠어요. 여기가 4등급 5등급대가 데이터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도 많고 그리고 입시 결과가 좀 높게 나오는 대학들도 있어서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걸려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 전문대를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의 선입관이 되게 무서운 게 우리 때만 해도 그 대학 그 4학년 그 제가 92학번인데요. 그때 당시에 4학년제 대학 정원이 13만 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수험생이 89만 명이었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 대학을 갔던 시기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제 또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4학년제 대학을 못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또 4학년제 대학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높은 취급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정원이 31만이에요. 4학년제 대학의 정원이 31만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가 12만 3천이가 됐었는데 수도권 대학이 증설이 돼서 12만 8천이었거든요. 거의 3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4년제 대학도 지금 뭐 기사 나오겠지만 뭐 벚꽃 지는 순으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대학도 옥석이 존재를 해요. 전 개인적으로는 요 등급에 걸려있는 학생이라면 아까 말씀 그 대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머니까 저라면은 집에서 가까운 전문대가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전문대 가서 요즘에 기술이 실력이 되고 학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큰애한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 전문대를 가라. 아니면 제가 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빡세고 뭐 기능사 자격증 준비하느라고 애들이 공부하기 되게 바쁘거든요.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뭐 성적이 너무 잘 안 나와서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4년제 대학을 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생각 조금 바꿔주세요. 뭐 4년, 집에서 먼 4년제보다는 집 가까운 2, 3년제가 나을 수도 있고요. 집 가까운 2, 3년제에서 편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넓게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뭐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 전전주행가 자료가 하나 나왔잖아요. 수도권 대학도 정원, 입학 정원 감축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에 보통 71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중에서 부실 대학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4년제, 4년제보다는 조금 2, 3년제도 넓은 마음으로, 왜냐면 서울에 있는 6개의 전문대도 괜찮은 전문대가 많으니까 좀 넓은 관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담 전입니다. 지금 상담 전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 아이가 동대문 센터에 상담받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뭐 센터에서 도와주긴 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큰애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잘 봤습니다. 탐구를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UA에서 나오는 엑셀 배치표라던가 뭐 자료 찾아보게 되면 각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가천대는 뭐 인문계죠. 인문계 같은 경우 국어가 35, 수학이 25, 영어가 20, 그리고 탐구가 20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 국어를 잘 봤다 그러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등교육학과하고 그 홍익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대학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탐구 25였어요. 그러니까 탐구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25씩 있는 대학들은요, 어느 한 과목이 매우 잘하거나 어느 한 과목이 매우 무너진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대학들이에요. 특히 이제 말을 정정할게요. 어떤 한 과목이 무너진 애들이 제일 가기 좋은 대학들이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비슷한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애한테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하고 홍익대를 제가 권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 나왔는데 뭐 본인도 싫다고 하니 뭐 또 올해 또 공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써있잖아요. 탐구가 1개, 2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두시고, 왜냐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성적표가 나왔을 때 요 정도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대학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과목수를 봤을 때 여긴 2개고 1개니까 우리 아이한테 뭐가 유리할 것 같아. 여긴 또 수학이 가나 모두 받아주네. 여기는 사회 그리고 과탐 다 받아주네. 이런 걸 찾아서 군별로 한 5개씩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요거는 정시 원서 즈음에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건 뭐냐면 각 대학들의 원서 접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 쳐놓은 대학들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8일 오전 10시부터, 또 여기는 오전 9시인 대학도 있죠. 마감 시간이 5시예요. 5시. 여긴 또 7시입니다. 특히 이 날짜를 보시기보다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낮아서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을 하려는 분들은 보통
이런 걸 좀 많이 보시죠. 마감 직전 경쟁률까지 좀 보셔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전 입시기관에서 이제 그 학부모 대상 컨설턴트가 아니라 학원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하고, 그분들 중에서 일정한 시험과 자격에 통과하게 되면 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해서 예전 입시기관에서 그분들을 함께 모시고 컨설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한 4명밖에 없었는데 그분들과 제가 몇 분 정도 상담을 했었죠. 근데 상담했던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 날짜를 잘못 뽑으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자녀가 있으셨는데 날짜를 6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인지 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대학 마감이 7시인데 6시로 보시고 경쟁률을 분석하신 다음에 원서를 지원하려고 5시 반에 딱 열어봤더니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쟁률 뭐 요거 정리한 어디가 틀렸다는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감 시간,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마감 시간을 보고 쓰는 학생들의 성적대를 감안한다면 저는 이때 마감 시간 즈음에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이쯤에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쓰면 뭔가 마음이 놓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저도 상담할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찾아오신 분들한테 어머님, 아버님, 요때 들어온 아이들이 성적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온 아이들이 컷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경쟁률을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도 불안해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어머님 그러면, 아버님 그러면 마지막 보통 대학들이 딱 6시까지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11시인가? 그러니까 1월 9일 11시인가 마지막 발표하고 이때까지 실시간으로 경쟁을 공개하지 않고요. 연세대도 제가 알기에는 이날 11시인가 1시에 마지막 발표를 해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1월 11일 날 마감하지만 마감이 6시지만 최종 학부모나 수험생한테 보여주는 최종 경쟁률은 1월 11일 11시인가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7시간 동안의 경쟁률 추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쟁을 보시고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원서를 내고, 보세요. 1월 11일 날 원서를 내고 2월 초까지 기다리는 건 우리 애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상담할 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애들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1월 11일 날 원서 내고 2월 초까지 합격자 발표까지 마음 편히 기다릴 애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계속 마음 쫄고 있거든요. 붙을까 떨어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럼 3주 동안 애가 마음 편할 거면 최대한 원서 쓸 때 큰 무리 없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종 경쟁률까지 봐야 내가 마음 편하다 라고 하면 그때 보고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많이 하고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작년 입시 결과 제가 참고를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목포해양대예요. 목포해양대 여기를 가고 싶어요. 근데 작년 보니까 정시에 추가가 지금 한 명도 안 빠졌죠. 번호가 모집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추가 합격 현황 둘도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엔 한 명도 안 빠졌죠. 여기 모집 인원 4명에 추가가 한 명도 안 빠졌어요. 여기 4명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을 의수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려는 대학들의 추가 합격 현황, 이게 추가 합격이에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미등록 충원이지만 검색할 때는 위에 드린 것처럼 추가 합격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동대문 센터 오셔서 뭐 센터장님이나
그 같이 일하는 컨설턴트 분들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여기는 반영 비율이 얼마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얼마큼 빠졌습니다. 마감 시간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시죠. 이런 얘기들을 알아들으시고 좀 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까막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장님이나 컨설턴트 분들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전달해 주시는데 그 정보 전달, 그 주시는 정보를 내가 수용을 잘 못하게 되면 자꾸 이제 돌아가셔서 막 메모를 하시고 집에서 다시 생각하셔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던가, 아니면 얘기하셨던 얘기들을 이해 못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질문은 그냥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이게 내가 요 상황을 잘 모르는 만큼 우리 아이한테 조금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났으면 이제 실제 우리 아이를 봐야 돼요.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게 보통 클라이언트, 고객과 컨설턴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립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어디 독립적입니까? 다 감정적으로 연동되고 종속돼 있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컨설턴트 교육할 때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던 내용들이 있는데 다 빼고 3가지만 제가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재수를 했는지 졸업했는지, 왜냐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전략이 좀 다르고요. 남학생과 여학생도 좀 달라요. 여학생은 보통 집에서 가까운 데 좀 많이 보죠. 우리 아이가 지금 동대문이라면 과연 갈 수 있는 대학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동쪽이라면 강원대, 서쪽이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멀리 가봐 인천 되겠죠. 남쪽은 사실 여기 어려워요. 이 지역 자체가. 건강도 보통 질문하세요. 우리 아이가 멀리 못 간다. 뭐 그래서 뭐 재수 의사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저는 우리 아이가 수시 썼던 대학을 제가 다 확인해봐요. 상담할 때 너 수시 어디 썼니 항상 물어보거든요. 대개 한두 명 정도는 얘기를 또, 왜냐면 한두 명 정도는 기분을 나빠하시는데, 왜냐면 이게 그분 심리를 보니까 수시 다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아서 왔는데 왜 물어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혹시 수능 성적을 분석했을 때 우리 아이가 혹시 수시에 썼던 대학을 뭐 1%의 가능성이라도 10%의 가능성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시 때 한번 수시 지원했던 대학을 한번 써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정시에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차는 요즘 저는 보통 잘 권하지 않아요. 자퇴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매년 한두 명씩 제가 보여요. 매년 한두 명씩. 특히 이제 이건 부모님들이 조금 반성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엄하거나 부모님들이 학벌이 너무 좋거나 그럼 애들이 위축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애도 봤어요. 연대 의대를 가는데 재수를 하는 애를 봤습니다. 왜냐면 엄마 쪽 집안, 아빠 쪽 집안 11명이 모두 다 서울대 의대예요. 그러니까 애가 위축이 되잖아요. 연대 의대도 되게 잘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11명에 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수능, 구글이나 네이버 해보시게 되면 수능 성적표 위조라는 키워드 검색하잖아요.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30,000원인가에 수능 성적표 위조를 해줘요.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제가 한 2-3년에 한 명씩 보는데, 작년에 한 2월 달인가 제가 이제 예전 입시 기간부터 해서 이제 컨설턴트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랑 인연 맺은 분들이 컨설팅을 좀 하시고 개인적으로 컨설팅 많이 하시거든요. 밤에 이제 어떤 선생님을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 제가 이렇게 상담했는데 컴플레인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담했던 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딱 봤는데 상담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뭐라 했거든요. 선생님 상담할 때 이거 보셔야 되는데 왜 안 보셨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뉘앙스가.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컨설팅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의대를 썼는데 가군, 나군, 다군 의대가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애 반응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그 의대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이제 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처에 문의를 해서 예비번호,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발표할 때 예비번호까지 발표를 하거든요. 예비번호 몇 번까지 주셨어요 했더니, 예를 들어서 900점까지 예비번호를 줬대요. 근데 이 학생이 900점인 거예요. 하필.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 의대에 다 떨어졌다고 하는 학생이 예비번호도 못 받았다고 한 이 학생이 실제 그 대학에 물어보니까 900점인 거예요. 뭔가 좀 촉이 좀 이상하죠? 900점까지 예비를 줬다는데 이 아이가 900점이라는데 예비를 못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하다. 얘가 성적표를 위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대학 입학처 가서 성적이 제대로 넘어갔는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입학처가 넘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께 물어보시라. 아이 성적표 직접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고 그냥, 특히 이제 모의지원 같은 경우에는 성적만 입력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 부모님께서 성적표를 봤대요. 실제 성적표를 봤답니다. 그럼 입학처 가보시라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뒤에 스토리가 아주 그냥, 실제 그 뒤에는 좀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아이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빼고 탐구 100분위 1을 다 합쳐도 100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강남 쪽에 사는 꽤 괜찮은 고등학교에 삼수생인가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진짜 제한적인 경우인데, 우리 애들이 성적표가,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보통 수능 보는 날 성적표 갖고 오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나무라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우리 애들은 진짜 소중한 애들이에요. 졸업생들은 좀 그게 좀, 졸업생들 이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새끼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긴 한데, 부모님들이 조금 필요 없고요. 또 이제 상담 준비, 그러니까 센터 방문 전에 군별로 5개씩 정도는 추려서 센터에 의견 물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 와서, 요즘 그런 분들은 드물긴 한데, 작년인가 이런 분이 왔어요. 거기 제가 대치동에 있는 사무실 오시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가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리스트를 쫙 다 뽑아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군에 쭉, 나군에 쭉, 다군에 쭉. 제가 예전 회사에 있었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가고 싶은 대학들 대부분 정해 오시거든요. 그럼 가고 싶은 대학들 의견을 드려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고민하지 못했던 카드를 몇 개 던져드리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얘야, 여기나 한번 써보는 게 어떠니? 지금 점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여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죠. 그러면은 상담 시간도 줄고, 저를 찾아오는 이 학생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듣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의대를 쓰고 싶은 학생인데 데이터상으로는 잘 안 돼요. 다 보고 오셨겠죠. 제가 나군, 다군 쭉쭉 해서 좀 봤을 때, 가군의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의대는 데이터상으로 이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게, 왜 네가 점수가 부족하지만 여기를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끄떡끄떡 하셔서 지원을 했었고, 실제 예비가 앞번호 나왔어요. 예비가 3번인가 4번인가.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불합격인데, 예비 한 3, 4번에 붙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시면, 저도 이제 앞다의 상담, 그러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대학들 상담 빨리 끝나고, 근데 뭔가 점수가 부족하지만 조금 올렸을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나 가능성을 드리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오시면 우리 아이한테 도움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입시가 참 힘들긴 한데 최소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한 번은.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선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춘천교대나 을지대나 학교생활기록부 들어갔는데 여기 좀 빠졌는데 뭐가 누락된 놈입니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춘천교대가 수능만으로 뽑아요. 근데 여기는 또 내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그러니까 내신이 있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내신을 반영한 대학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신 많이 줄었어요. 서울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어요. 전북대 예체능학과 한 2개 정도만 있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도 내신을 반영한 대학이 없고요. 서울에서는 덕성여대 정도, 그것도 또 체육학과 정도 있고요. 초등교육은 수능 내신을 반영한 대학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권에는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도권. 그 중에 하나가 을지대입니다. 요걸 설명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금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도 다르잖아요. 자연계는 원은 어디야? 여기는 수학 가 지정이네. 여기는 과탐 지정이네. 여기는 어이구 수학 가형 나형 다 받아주네. 사회과학 다 받아주네. 여기는 인문계열은 잠깐만 여기는 35네. 여기는 25네. 어이구 우리 아이가 인문계인데 9월 좀 망했어. 수학을 잘 봤어. 그럼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보시면 도움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요. 이제 전부터 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동대문 센터 오시기 전에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UA 공식 블로그에 있는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물론 센터도 무료 상담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데서 무료 상담은 받으실 수 있어요. 대학 어디가를 보게 되면 온라인 대입 상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부터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이게 소속 교사들이 꽤 많은 5,000명인가? 꽤 많은 선생님 5,000명까지 이제 인원이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는데 꽤 많은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세요. 30분 이내로 보통 답변을 하실 거고요. 30분 이내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아이가 국어가 좀 인문계인데 국어가 좀 낮다. 국어가 좀 낮은데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인문계열은 어디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입 상담이 하나 있고요. 전화 상담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 시간이 있고 전화를 하시면 텍스트보다 이제 전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의견을 받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모두 이게 아마 10분인가 30분인가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EBS 대입 상담실도 있습니다. EBS 보게 되면 여기 입시 학습 정보에서 여기도 쭉 보게 되면 이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달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많아서 요분들이 또 잘 달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받아보시고 하나가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또 있군요. 여기는 좀 제한이 하루에 15개인가 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예전 입시기간에 이런 비슷한 메뉴가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 계신 이분들이 요것만 하진 않으시거든요. 뭐 합격 진단 서비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분이라서 지금 7분 계시잖아요. 15개니까 한 분이 한 2개씩 정도밖에 못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무료 상담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입시에 까막눈에서 뭔가 자료를 찾아보고 뭔가 물어보게 되면 센터 오시기 전에 그래도 입시에 대해서 좀 아실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또
작년 자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시 특별 상담을 해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를 올해 걸로 바꿔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합불 사례는 꽤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보통 10만 개 정도 이상 갖고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 걸 가지고 올해 걸로 환산을 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 상담 점수를 아주 몇 개를 봤는데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교육청 상담 받으신 다음에 이 점수가 좀 높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 좀 냈었는데, 고려대학교 무슨과 점수가 예를 들어 680점으로 최초합이 떴어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이 683인가 84로 잡더라고요. 좀 높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상담 받으시게 되면 조금 높은 점수로 상담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서울시 교육청도 그 매년 데이터를 만들면서 조금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1200명 대상으로, 작년에는 어디 잠실여고인가 어디서 한 것 같긴 한데,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 센터 오시면, 그래도 가만히 멀뚱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뭐 센터장님이나 센터 컨설턴트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도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코엑스 정시 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좀 불투명해요. 왜냐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작년에 2021학년도 수시하고 정시 박람회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도 좀 모르겠죠. 수시도 보통 7월 열려야 되는데 아마 이 분위기라면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긴 하지만,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이 겨울철, 이게 보통 대기업 정시 박람회는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9주, 보통 금토에, 보통 수요일날 성적표가 나오고요, 목요일 하루 쉬고 금토 이틀 정도 해요. 금토 일까지 못합니다. 이게 돈이 들어요. 이게 지금 대학 입학처 물어보니까, 이게 이 부스 하나 보게 되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부스 여기 하나이고 두 개 있잖아요. 이 부스 하나, 이 부스가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가는데 돈이 꽤 들어요. 1000단위씩 들거든요. 1000단위씩. 그러니까 대학이 이런 입학 정보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은 못해요. 여기는 2020학년도까지는 3일이라고 되어놨잖아요. 5일부터 5, 6, 7. 3일까지인데 보통 이틀, 보통 3일 많이 못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제가 보통 여기를 매년 한 번씩 가보는데, 여기 가볼 때 어떤 걸 느끼냐면, 학생들이 몰려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몰려있다는 뜻은 관심이 많으니까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제가 가늠을 하는데, 보통 서울여대 좀 많고요, 가천대 좀 많고, 몇 개 대학들 애들이 몰려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상담할 때, 야, 저 대학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무료 상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이게 거리가 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게 동대문이니까 가보실만 하시겠죠. 또 이게 안 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시란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놀래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됩니다. 대학 입학처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전화도 소중한 고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상담할 때 쓰이는 자료는 작년 자료예요. 그러니까 대학들도 올해 어떤 애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작년 자료를 가지고 뭔가 지원 여부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무료 상담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 애들이 현재 입시제도가 잘 안 맞는 애들이에요. 우리 고3 애들이. 그러니까 작년 고3부터도 이게 지필고사도 초등학교 때 안 받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했던 애들이라서 보통 이제 상담할 때 이게 분위기 싸한 분들이 있거든요. 야, 근데 저 힘들어요. 제가 상담했던 것 중에서 이제 제가
감정에 기입돼서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12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그 강의 시작하기 전 참가자 보니까 아버님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이게 12년 만에 돌아오신 아버님들은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우리가라는 표현 쓰는데 우리가 저랑 또래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대학 갔을 때 분위기랑 지금 애들 대학 분위기 완전 다르거든요. 그 우리가 대학 갔을 때의 대학 선호도하고 지금 애들 대학 갔을 때 대학 선호도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대학도 사실 어렵다 라고 하면 아버님들 화내고 막 나가버리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예전 입시기간 있었을 때 이런 경우도 봤어요.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가 왔어요. 야, 이러면은 셋 중에 하나거든요. 사이가 진짜 좋던가 아빠가 이제 한번 상담받으러 오시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략 한 여기쯤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열이 뻗치셔가지고 어머님 한 대 때리시고 이거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한마디 퍼붓고 나가시고 엄마 울고 애도 울고 저는 이런 상태 상담을 해야 돼요. 야, 그래서 애 먼저 보내고 엄마랑 먼저 얘기하고 엄마 내보내고 아이랑 얘기 한번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한번 불러서 얘기 한번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때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때 기준 갖고 뭔가 얘기하시면 애들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 드립니다. 또 대학교 위치입니다. 대학교 위치가 있는데 이 대학들은요, 그러니까 서울을 빼고 경기, 인천에는 모든 대학들이에요. 보면 여기 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도 양평안에 있죠. 이거는 뭐 애들이 가는 경우 극히 드물고 보통 어른들이 많이 갑니다. 서울 장신대도 있고 여기 중앙 승가대도 있죠. 인천 가톨대 강호 여기는 신학대만 신학대 그리고 안양대 강호도 멀죠. 그 제가 요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시 상담할 때 보게 되면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대학을 자꾸 찾으세요. 저라면 여기 쪽도 괜찮은 전문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 수원대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수원대가 사실 화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수원대 나쁜 대학이란 뜻이 아니에요. 애들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 지하철 타고 쭉 여기까지 가야 돼요. 버스 타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거 하고 여기 주변 전문대도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4년제를 꼭 가야 될 것이냐 2, 3년제를 가서 편입을 할 것이냐 또는 2, 3년제 보건기를 가서 취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센터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 곧 죽어도 그냥 4년제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센터장님이나 컨설턴트 분들께서 어느 대학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님 그러면 협성대가 있는데 협성대 어떠세요? 그러면 아버님 그러실 거예요. 협성대가 어디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시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화성에 있거든요. 한 세대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간호학과 수도권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 라고 했는데 한 세대가 걸립니다. 갈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시겠죠? 한 세대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군포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학 소재지는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신한대 보통 여기 강북쪽에 좀 있으니까 위로 좀 올라가게 되면 신한대 의정부 캠퍼스가 있고요. 동두천 캠퍼스도 있어요. 또 예원예술대도 있고 경동대 양주 캠퍼스도 있고 이게 쭉 가는 그 Y자로 좀 갈라지죠.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대학도 좀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약대죠. 전국에 약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뭐 제주대부터 해서 하는데 여기 영호남권 이쪽에 있고요. 여기 전라남부권 하나 있고요. 여기 충청권 하나 있고 서울 경기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상담할 때 잘 모르시는 분 이럴 수도 있어요. 동국대 약대 한번 써보시죠. 근데 여기 동국대 약대가 바이오 캠퍼스에 있습니다. 서울에 없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가톨릭대 약대는 부천에 있어요. 연대 약대는 송도, 미래, 그 송도에 있습니다. 미래 캠퍼스에 있습니다. 한양대 약대도 에리카에 있어요. 차 입과도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대 하다가 실제 보게 되면 몇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위치 별로 없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알고 가시면 좋다 이 뜻이에요.
단대도 약대 있습니다. 천안에 있고요. 고려대도 약대가 있어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원광대, 우석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경산. 저는 그러니까 요 순천대하고 경성대가 제일 올해 입시 결과 제일 궁금해요. 요 두 대에 과연 입시 결과 어떻게 나올까 고민이 되고요. 약대 빅5가 있습니다. 약대 빅5가 있는데 서울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러니까 서울대 다음부터 중앙대를 꼽더라고요. 중앙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조선대하고요. 조선대하고 영남대. 이게 빅5 되고 대한약사회에서 이 5개 대학 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때나 이런 걸 알지 요즘에는 몰라요. 요즘에는 모르니까 쭉 여기만 가는 거죠. 여기 약대 버글버글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시게 되면 약대는 뭐 학벌이 큰 의미가 없다. 약대가 학벌이 큰 의미가 있을 때는 제약회사를 갈 때입니다. 제약회사를 갈 때는 학벌이 중요하긴 한데 그냥 우리 아이가 전문직으로 약사에 가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약대를 가든 사실 관계는 없다라고 약사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나 그리고 센터장님이나 여러 컨설턴트 분들께서 그냥 뭐 수도권, 그러니까 지방 뭐 전문대를 의견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싫다라고 하시게 되면 보통 보시면 여기 밑에 천안권에 대학들이 있거든요. 천안 IC 빠져나가면 대학들 4개가 있습니다. 단구대 천안, 상무인대 천안, 백석대 호서대. 그럼 우리 지역에서 통학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역에 여기 지금 천안권 소재 호서대입니다. 호서대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애들이 뭐 70% 이상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집 앞에서 갈 수 있는 버스가 어디 있어? 그러면 강변, 잠실, 강남역, 강변 쪽 가야 되겠네? 통학버스가 5,800원. 이 정도 되겠구나. 이거 보는 거죠. 즉, 이게 센터에서 센터장님이나 컨설턴트 분들께서 덱을 딱 정해줬는데, 이게 우리가 이 지역 물론 이제 통학도 얘기를 줄 거긴 하지만, 통학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통학이 좀 어렵습니다. 통학이 쉽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넓어진다기보다 좁아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성적대가 좀 애매하면 쓸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4등급, 5등급 대들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이 피라미드 구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밑에 연고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요 4등급, 5등급 대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폭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통학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과연 거기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제가 작년인가 상담할 때 이런 학생을 하나 봤어요. 협성대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근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수도권 학생인데 자기 집 앞에 다니는 버스, 보통 일반 노선버스겠죠. 노선버스에 협성대 광고가 많이 뜨고 그 버스가 협성대를 바로 간대. 집 앞에서 바로 간대요.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협성대가 집 앞에서 가까우니까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뭐 네 성적상 이러저러 하니까 최초합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추가 범위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통 되게 중요하죠. 자,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왔던 PPT가 34장인데 거의 3분의 2 정도를 상담 전에 많이 할애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하기 전에 뭔가 많이 알고 오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야 이제 컨설턴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그 영등포에는 무슨 뭐 고등학교인데 자율형 자사고인데 어머님이 아무것도 알고 오신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애가 재수할 거니까 뭐 대충 쓰겠다고 그러면은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 제가 그런 경우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군에 뭐가 있고 나군에 뭐가 있고 다군에 뭐가 있고 우리 아이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래서 뭐 이래 저러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 시간 안에 상담을 못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모시고,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다음 상담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 언제 다시 오시게 되면 설명드리겠다. 그분은 다른 분들 1시간 할 거를 지금 2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1시간에 상담이 말끔하게 끝날 걸, 이 기초 부분, 그러니까 상담 기초, 그러니까 이 입시에 대한 기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시니까 제가 또 설명을 다 드려야 되고 하나씩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어디까지 설명드리냐면 최초 합격 이 선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던져볼 수 있는, 뭔가 이 아이가 점수가 부족해도 써볼 수 있는 대학을 말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모셔서 상담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좀 사실은 비효율적인 거죠. 자, 상담할 때, 우리가 이제 센터 왔을 때, 예요. 뭐, 반드시 오셔야 되겠죠? 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요 센터장님과 컨설턴트 분들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반드시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오시고요. 제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그게 이제 의사분들이 리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두 색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잘 보긴 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장면이 뭐냐면, 이게 의사예요. 그리고 아버지, 환자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이분이 환자를 수술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이런 수술도 있고, 이런 수술도 있고, 이런 수술도 있는데, 이런 수술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의사한테 의견을 얘기를 하죠. 의사가 이제 핀잔을 주죠. 당신이 의사냐? 저도 이거 봤을 때 좀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연대 세브란스 출신 의사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건 바람을 차지 않다고 본다. 실제 환자가 많이 알고 오면 나도 그분과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환자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의견 드릴 수 있어서 좀 편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같은 이분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 좀 컨설턴트가 무슨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들어야 우리 아이가 좀 좋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22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여기 동대문 센터에서 상담 받으러 오셨을 때 까먹으면 안 되고 하셔야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뭔가 남들이 안 해주는 얘기를 여기 와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상담할 때 여기 오셔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센터가 그 UA 모의 지원 서비스를 그러니까 근간으로 상담을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이투스 점수는 어떻다는데요? 대성 마이맥 점수는 어떻다는데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각 기관마다 이 입시 결과, 이 점수를 내는 로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UA에 계신 분들이 이투스 점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대성 마이맥 점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다른 데이터 같이 쓰긴 하는데, 이걸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오셔서, 아니, 왜 여기는 합격이라는,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데이터는 잘 알아도, 다른 데 모르거든요. 저도 작년에 어떤 분이 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한양대 에리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투스 이 모지라는 게 AI거든요. 이게 어떤 로직을 대충 알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이쪽에서 뭘 하시려던 분이 저랑 의견을 좀 달라고 해서 의견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한양대 에리카의 어떤 학과가 펑크로 예상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모르죠. 제가 아버님, 제가 이 회사 로직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전 단지 이제 제가 잘 보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학과보단 여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다른 회사 데이터를 얘기하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어도, 왜냐면 뭐 UAE 계신 분들이 요거 보시려면 이 데이터 최소한 10년 이상 봐야 되거든요. 10년 이상 봐야 저게 뭘 의미하고 뭐 어떻게 로직을 했고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이것도 같이 쓰는데요. 저도 이 로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워낙 많이 물어보시니까 어머니 이렇고 이렇습니다까지 얘기를 하지, 이게 로직이 어떻고 이게 펑크나고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 상담을 하실 때 앞에서 여러 군데 그 무료 상담도 받으시고 다른 회사 모의 지원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셔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시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모의 지원 갖고 하니까 뭐 UA 모의 지원이 합격률이 높은 편이에요. 이건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 이 부분은 말씀 못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UA나 다른 회사 모의 지원 딱 2개를 쓰고 있는데 뭐 이거 참고를 하고, 그 2개는 잘 알죠. 나머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받으러 오실 때 이것도 물어봐야지, 이것도 물어봐야지, 사실은 몰라요.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설명회를 하면 제가 3, 4년 전부터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 성적이 부족하면 다군을 써보라는 얘기를 설명회에서 많이 한대요. 저도 한 3년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시러 온, 저에게 상담을 해야 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성적이 좀 부족한데 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다군 쓰고 싶으시대요. 네? 뭐 다군 제일 많은 게 이제 보통 홍익대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홍대, 중대, 건대, 그 다음에 국민대, 숭실대 다군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어머니 왜 다군을 쓰시려고 하세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설명회에서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설명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많이 돌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 듣고 유튜브도 찍었는데, 이게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추가 300명까지 빠지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까 목포 해양대는 1명, 2명밖에 안 빠지잖아요. 여기는 300명이나 빠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300명 정도 빠지는데 실제 점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한 명씩 내려갈 때마다 0.023점밖에 안 떨어져요. 실제 어떤 학과의 그 분포입니다. 10명 내려가도 0.2점 빠지는 거예요. 300명이 내려가서 300명이 빠져서 점수가 한 30점 정도 떨어지면 설명회의가 맞죠. 근데 이게 설명회의가 부메랑이 된 게 뭐냐면, 이게 한 3년 전에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이 정도로 촘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설명회가 자꾸 다군 써라 하니까 이게 애들이 다군에 정원이 많고 추가 합격이 많은 데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정상인데, 만약 많이 떨어지면 300명 이게 점수고 이게 등수인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8점밖에 안 빠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야지 점수가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애들이 분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다군이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올라가요. 특히 이제 중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지원 컷보다 실제 컷이 올라갑니다. 중대가 많이 돈다고 하니까 이게 점수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거 올라가 버려요. 750이 아니라 751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뭐 다군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755 정도 돼요. 뭐 써도 되죠. 755는 최초 합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써도 돼요. 750점 밖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말리죠.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22페이지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에서 설명회를 내가 보통 이해하는 만큼 이해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거든요. 뭐 이것도 좀 보고 저것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딱 내가 듣고 싶은 몇 개만 딱 두고 다군이 많이 빠지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표에 써봐야지 라고 다군 쓰게 되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왼쪽에 표는 뭐냐면 오르비에 있는 뭐 팀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2020학년도 자연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는 뭐 상위 누적 100분이에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동대 볼게요. 가군, 나군 있으면은 나군보다 가군이 등수가 좀 내려가 있죠. 숭실대도 가군, 나군 녹을 보게 되면 나군이 좀 내려가 있죠. 과기대도 좀 내려가 있죠.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가군 더 내려가 있죠. 성적 낮으면 여기 인하대 보세요. 인하대가 가군, 나군, 다군 있는데 다군 최종 학과가 제일 높아요. 다군. 그럼 나군, 가군이죠. 여기는 심지어 나군의 기계공학과가 제일 낮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군 하니까 애들이 다군에 몰려요. 그러니까 다군 입시가 올라가죠. 여기도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올라가고. 근데 가군, 나군은요, 제 경험상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원하시거든요. 왜냐면 가군에서 좀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학과를 내리거나 대학을 바꾼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럼 가군, 나군은 굉장히 소심하게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소심하게 쓴다는 건 최초 합격일 것 같지만 뭔가 불안하면 안 쓴다는 얘기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하대 뭐 어떤 식으로 전기공학과를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못 쓰겠네 라고 대학을 바꾸던가 그 다음에 학과를 많이 내려버리죠. 그러면 그 학생이 빠지는 만큼 그 점수 때 애들이 빌 거 아니에요. 소극적이니까. 그럼 그 빈 대에 애들이 들어올까? 못 들어와요, 보통. 그러니까 그 점수대가 계속 비면서 사실 문 닫고 들어가거나 합격선에 있는 아이들의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상담할 때 점수가 부족한 학생들이 오게 되면 다군보다는 가군과 나군에서 좀 찾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의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성적 부족하면 다군에 순천향대 의대를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한 몇백 번까지 빠지니까. 전 반대예요. 똑같이 몰리거든요. 그럼 가군에서 뭐 몇 개 국립대던가 몇 개 의대 중에서 조금 애들이 겁먹고 못 쓸만한, 용감하게라는 건 겁먹고 애들이 못 쓸만한 것들을 찾아서 써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발 다군은 실제 나중에 정시 때 가시게 되면 설명해서 이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말씀드렸던 요 사이라면 써도 되는데 요 사이 벗어나게 되면 안 쓰시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등수고 이거는 점수예요. 자, 이제 센터 와서 22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센터 와서 그 센터장님과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 받은 다음에 군별로 쓸 대학들을 대부분 다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면 이제 상담 끝났잖아요. 뭐 센터를 뭐 문턱에 닳도록 올 수는 없으니까 상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보통 경쟁률에 많이 쫄아요, 보통.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점수를 가지고 상담 받은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정시 원서 접수 일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수가 보통 그러니까 600점이 컷인데 600점 부근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쫄아요. 선생님 컷이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경쟁률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경쟁률은 선호도예요. 선호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컷이 올라가진 않는데 경쟁률은 한마디로 하면 선호도입니다. 내가 저기 좋아서 쓰는 거예요. 저기 좋다라는 건 입시 결과가 낮던가 정원이 많던가 아니면은 그 현재 맞최종 경쟁률이 낮거나 해서 내가 뭔가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고 우리가 지원 여부를 고민할 때 쫄잖아요. 쫄리면 이게 타짜에 나온 명대사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 욕이라 제가 뺐고요. 경쟁률 쫄면 답이 없어요. 몇 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꽤 오래전 얘기인데 모 외고에서 이제 수능을 본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연고대 중에 하나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문이나 어문계를 쓰게 되면 넉넉하게 합격인데 사회과학계를 쓰게 되면 점수가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어문계를 쓰잖아요. 그 학생과 어머님들은 싫다. 나는 무조건 사회과학계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찾아서 어머니 여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문 닫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원서 딱 끝나니까 하필 제가 추천한 그 학과가 그 연고대 중에 하나, 그 대학에서 최고 경쟁을 찍은 거예요. 7대1인가? 어머니가 전화가 왔죠. 선생님 말 듣고 그 대학 썼는데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럼 제가 죄송하다고 빌어야죠. 뭐 죄송하다고 하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신도 아닌 이상. 근데 실제 이제 2월 달에 합격자 발표 난 거 딱 보니까 예비 4번을 받았어요. 예비 4번. 예비 4번에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학생들이, 우리 학생 점수 부근의 애들이 마지막 경쟁률 발표, 11시쯤 발표했을 때 그때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이 학생 뒤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진짜 경쟁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적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쓰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좀 뻥카 좀 날리거든요. 그냥 뻥카라는 게 뭐냐면 점수가 안 돼요. 좀 점수가 좋은 것처럼 내본다라는 거죠. 뭐 어떤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7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꼭 쓰시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 학생이 조금 좀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나, 아버님께서 좀 편찮으시대요. 아버님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버님 좀 이렇게, 아버님 좀 좋은 모습이실 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최선을 찾아야죠. 제가 이제 어느 대학교 이 학과를 쓰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머님, 우리가 점수가 모자라서 뭐 경쟁을 보고 쓰지 말고, 마치 이제 우리가 그냥 좋은 점수인 것처럼 뭐 한 원서 이틀째 씁시다. 워낙 정원이 적은 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좀 쫄아서 못 쓸 수도 있다. 저는 마지막 경쟁률 발표 놓고 쓰는 것보다는 접수 전에 한 요쯤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드렸어요. 쓰셨을까요? 못 쓰셨죠? 예비를 3번인가 뭐 5번인가 받은 것 같은데 그 아예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견 드린 대로 못 쓰시고 마지막 날 또 보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가 이제 아이가 3번인가 5번인가 받은 것 같은데 4번에 딱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첫날 쓴다고 뭐 둘째 날 쓴다고 이 아이가 붙었을 리는 뭐 우리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경쟁률이라는 게 항상 그 점수가 안 되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경쟁하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이제 기억나시나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옛날에 거 많이 나오는데, 저 때도 그러니까 종이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보문 같은 데 가면, 진짜 옛날 얘기인데, 원서를 사서 담임선생님한테 드리고, 담임선생님 도장 받아서 학교 제출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또 선지원 후 시험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80년도 후반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매일 뉴스에 나오고 막, 이게 서울대면 뉴스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 때 이게 하도 눈치가 좀 심하니까, 저 때는 선지원 후 시험이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랑 지금 똑같아요. 지원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야,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었긴 한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보세요. 이때 서울대가 5시에 창구 마감인데, 이때 들어온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점수가 진짜 좋을까요? 점수가 안 좋을까요? 점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점수가 부족하다는 건 컷보다 밑에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 마감 시간 즈음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컷에 영향 주기는 거의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컷 부분의 경쟁률, 뭐 최종 경쟁률이 올라가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좀 논외로 하거든요. 옛날에 3년 전인 건데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경쟁률 20대1까지 올라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컷은 큰 영향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이 낮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컷은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요 선생님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8학년도 어떤 거 볼까요? 금융학부가 마감일 2시까지 발표를 하고 3시간 동안 발표를 안 합니다. 근데 22명 정원에 40명이 왔다가 1.82대1 낮았죠. 마지막에 6.05대1 찍습니다. 무려 한 93명 학생이 다 들어왔죠. 그럼 이때 93명 들어온 학생은 뭘까요? 이 최초 컷과 그 컷 부분에 큰 영향력이 없는 학생들일 거예요. 저라면. 제가 대충 딱 봤을 때, 여기는 이미 마감일 2시에 이미 여기 5대1과 4대6 찍었잖아요. 여기 컷이 무지하게 높을 거예요. 추정컨대, 이미.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마지막 날 14시에 이미 지금 1대1 다 넘었잖아요. 그죠? 이미 컷 다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점수가 안 되는데 한번 던져본 거지. 이미 지금 이게 만약에 0점 몇 대를 나왔으면 거기는 아마 빌 수도 있겠죠, 여기가. 0점 몇 대 1이면. 근데 지금 1대1 다 넘었잖아요. 뭐 이러면 이미 큰 의미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경쟁을 보고 쓴다, 이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을 보고 썼는데 컷이 올라갔다, 이거는 뭐 그냥 허수 정도가 올라갔지 컷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아직 경험 못 해본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제 이때 가잖아요. 경쟁률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막 그러십니다. 접수식에 관련된 경쟁률은 제가 읽진 않는데요. 이게 2020학년도 베리타스 알파에서 나온 기사인데 UA 쪽에서 제공한 기사예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왜냐면 경쟁률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문서가 없어요. 연구 자료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UA 쪽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감 직전 경쟁률 높네 낮네 뭐 이렇다, 내용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메가스터디 S 쪽에 나온 그 경쟁률과 관련된 유튜브입니다. 뭐 찾아보셔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경쟁률에 대한 저희 의견은 제시했잖아요. 하지만 제 의견이 꼭 100% 맞다 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앞에 UA 쪽 기사 그리고 메가스터디 쪽의 의견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좀 이렇게 경쟁률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립 또는 경쟁률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정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경쟁률에 대해 썼는데 이게 지금 조회수도 많이 나왔죠. 4만이 넘었는데 자꾸 경쟁을 갖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경쟁을 가지고 저도 유튜브를 찍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률에 대해서는 특히 정시는 경쟁률의 노예가 되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제가 4개의 강의에 걸쳐서 여러 의견 들었는데 딱 한마디로 제가 좀 이 모든 강의를 좀 마무리 지으면, 까막 눈보다 좀 알고 계시는 게 상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